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간 특유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인 일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 양자 정상회담 전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스가 총리와 점심 식사, 차 등 사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한 뒤 이렇게 가까운 동맹, 좋은 파트너를 정말 환영한다며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의 파트너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 정상은 서로 조와 요시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등 정상 간의 거리낌 없는 유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이런 보도를 전하면서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동맹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데일리 온라인은 미국과 일본은 철통 같은 동맹임을 확인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 하는 박쥐 외교라며 미국이 회담 중에 강조했던 한미일 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말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박쥐 외교 혹은 공산화된 레드팀 쪽에 계속 붙는 한국이 일종의 골칫거리라는 보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오염수 방출 문제에 관해서도 유독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화 혹은 레드팀의 일원들이라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오염수 방출을 레드 진영에서 반대한다며 전혀 엉뚱하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산화 측의 반대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블루팀이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한국에 더욱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역대 최고 우방이라고 과시할 만하긴 합니다. 그런 정황이 이번 정상회담에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지내온 인물답게 물 흐르듯 일본과의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일종의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특유의 일본을 당황케 하는 돌출 발언도 했으며 일본보다 한국 혹은 한반도 정세를 우선시하는 언행을 보이며 재팬 패싱을 하기도 해 자민당에 소란이 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더해서 더욱 강력하게 일본을 끌어당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하듯 일본에 대한 지지를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태평양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지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미래 산업에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과 5G 투자에 공동 협력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미국이 철통같이 지키는 미일 안보 조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오자마자 미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타국과 차별되는 밀착 행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해외 순방을 거의 다니지 않고 이번이 첫 대면 정상회담인 초보 외교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서 겪어왔던 일본과의 밀착 외교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인데요. 특히 중국의 신경을 크게 자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세력이라는 의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중국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로 중국을 대놓고 견제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제 대만을 정치적으로 중국과 분리해 미일 간의 공동 방어를 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공동 의제에 넣은 것은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복수의 통신은 밝혔습니다. 그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성명에 반영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이러한 성명이 나오자 즉각 큰 감사를 표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미일의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입니다.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1972년 이후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곧바로 뒤따랐는데요.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핵심 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미국이 적극 일본을 활용하여 이제 일본을 전면에 세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이 이제 미중 간에서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제대로 미국의 의중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로 미국과 매우 심각한 갈등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그 사이에 중국의 기조가 확실하게 반미로 바뀌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비롯해서 적극 동맹을 모으며 중국을 전면 대치하는 국면까지 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쿼드도 그렇지만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하는 아시아 국가의 천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나 올림픽 지지, 센카쿠 방어 약속 등 여러 가지를 다 주는 대신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있어 가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에서 과연 중국을 적극적으로 상대할 만한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스가 총리를 비롯해 스가 내각이 들어서는데 제1등 공신인 니카이 간사장 모두 친중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중국과 교류해온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중국이 일본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중국의 신장 위구르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는 중국의 핵심 문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해 정치인들 모두 심각하게 비판했지만 일본은 G7이라고 하면서도 중국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홍콩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서방 국가는 모두 홍콩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만 당시 아베 총리는 적당히 홍콩을 우려한다라면서 중국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앞세우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일본은 미중 간에 제대로 끼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렇게 미중 간의 가장 곤란한 나라를 한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의 사드 사태는 일본이 바라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다시 한번 미중 갈등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혹은 미국의 신뢰를 잃는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한국의 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적당한 외교 라인이 아니고 현재 대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했으며 신장 위구르 문제도 공동성명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중국을 본격적으로 상대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52년 만에 중국 핵심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는 자리에 들어가 버린 만큼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보복이나 군사적인 충돌 문제까지 긴장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자위대 14만 명을 투입해 센카쿠 방어 훈련을 9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정책을 편 만큼 앞으로 강한 보복을 보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극단적인 군사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늘 센카쿠의 긴장감과 위협이 끊이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강한 밀착으로 한국이 미국과 다소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은 이렇게 일본이 미국의 강력 지지를 받은 대신에 자신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천병으로 나선 만큼 그 가운데 다소 여유를 가지면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꾸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협조를 오히려 일본보다 빠르게 전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 3월 일본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으나 오히려 이를 무시한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말로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아직도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의 협력과 더불어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지 의문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해 경제적인 협력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거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도체나 5G 등 핵심은 한국이 훨씬 앞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가운데 미국과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공조하면서도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비롯해서 안보를 확실히 구축하면서 주변국과 균형을 맞추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과연 일본이 52년 만에 금기를 깨고 중국을 제대로 상대하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테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종전의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4일 아베 총리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인 자민당의 이사회에서 긴급사태 조치를 5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긴급사태의 기한은 이달 6일까지였다.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긴급사태 조치는 이달 31일까지로 종전의 계획보다 25일 연장됐다. 이후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한 이동 제한, 점포 영업 제한이 포함된 긴급사태의 연장이 결정된 대책회의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1개월로 예정됐던 긴급사태를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에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향후 2주간을 목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감염 예방 지침을 업체마다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각 기업이나 점포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승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렘데시비르는 곧 일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이 될 것이며 아비간도 이달 중 승인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일본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백화점 업계와 신차 시장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1일 발표된 4월 백화점 매출과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미치코시 세탄 홀딩스를 비롯한 일본 유명 백화점 4사의 4월 매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매출이 70에서 8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백화점 매장들이 임시 휴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전국에서 20개 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 미치코시 세탄의 경우 81.3% 매출이 감소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면 임시 휴업을 계속할 방침인데 이로 인해 5월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홍보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의 매출 실적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J-프론트 리테일링 상하이 마츠자카야 백화점은 매출이 78.1%가 감소했으며 소고, 세이부 백화점은 71.4% 줄었다. 이들 4사의 외국인 방문객 판매액은 97에서 99%나 감소해 사실상 제로나 다름없는 결과를 보였다. 일본 백화점 협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3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4% 감소해 1965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속보치도 전년 동기 대비 65% 정도 급감했다. 협회는 향후 전망에 대해 매상 감소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5월에 일본 내에서 팔린 신차는 전년 동월에 비해 28.6% 줄어든 27만 393대였다. 정부의 외출 자제령으로 인해 구매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판매 회사의 영업 활동도 어려워진 상태다. 일본 자동차 판매협회연합회와 전국경 자동차협회연합회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을 밑도는 이 같은 감소세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감소폭은 리먼 쇼크 후인 2009년 3월에 25.2%를 넘어섰으며 동일 분대 지진 이후인 2011년 4월에 47.3%를 잇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 2분기에 일본 경제가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본 민간 경제 전문가 27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올 2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 분기에 비해 21.5% 격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되면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4일 베트남 정부 공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한 마스크는 사업 1,570만 개, 6,32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 총리는 또 이날 의료용 마스크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수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일부 지역에서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4일 전국 63개 대도시 및 지방성으로 확대됐다. 30여 개 성에서는 각급 학교가 모두 문을 열었다. 이 와중에 애플이 베트남에서 생산 및 기술직에 대한 대규모 채용에 들어갔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산지 다변화의 일환으로 베트남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니케이 및 베트남 언론이 전했다.
애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링크드인에 베트남 내 여러 직종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공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 및 사무행정 관련 직책 외에 기술직도 채용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포장과 테스트 과정을 뜻하는 FATP의 카메라 테스트 엔지니어, 스크린 기기 엔지니어, 화면 품질 관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다. 애플이 제품 개발 분야에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여러 직책을 채용했지만 모두 유통 관련 매니저나 영업부장 등 마케팅 및 영업과 관련된 인력이었다. 애플은 또 정부 관계와 사무행정 분야 고위 관리직도 함께 채용한다. 이는 회사가 베트남에 사무실을 열려고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애플이 이번에 영입하는 인력은 하노이와 호치민시로 양봉돼 있다. 이번 채용 규모와 구성을 볼 때 애플은 세계 유수의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협력사로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1월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세계 2위 전자부품 조립업체인 페가트론이 올해 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페가트론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다양한 기기를 조립하는 애플의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다. 이와 관련 페가트론 고위 관계자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애플 에어팟도 2019년 말부터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의 에어팟 아웃소싱 협력사 두 곳이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위해 수억 달러를 자입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애플의 많은 부속품과 장비를 만들어온 럭스쉐어 정밀과 고에라텍이다. 애플이 발표한 공급사 리스트에 따르면 럭스쉐어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고에라텍은 2015년부터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라이트닝 케이블이나 유선 이어팟 같은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애플의 파트너는 베트남에서의 아이폰 생산에 물꼬를 트게 된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모범 방역국으로 떠오르자 일부 국가들의 질시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해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지원할 경우 성능 평가를 우선 실시한 후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정부가 PCR 진단 키트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PCR 검사와 같은 정밀도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 정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교부가 황급히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제1교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과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는 다 줘도 일본은 주면 안 된다는 등 국민 정서가 급격히 악화되자 외교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 비평가인 기소르망 전 파리 정치대학 교수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칭찬하면서 한국에서 이러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은 감시가 심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다. 소르망 교수는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르푸eng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감염자 추적은 감염 동선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했다며 한국인들은 이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여전히 코로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 새 코로나19 관련 통화만 30회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